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8세기란 서기 701년에서부터 서기 800년까지를 일컫는데요. 역사를 접할 때 공간의 경계를 넘어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을 비교해보고 엮어서 보면 더 폭넓은 역사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8세기 일어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동아시아가 전쟁의 시대였다면 8세기 동아시아는 잠시나마 평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8세기는 당대 아시아 최대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당나라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일신라와 발해뿐 아니라 일본까지 동아시아 고유의 문화를 공유할 때였습니다. 712년 중국 당나라에 있는 6대 황제 당현종이 즉위했습니다. 당현종은 이듬해 713년 연호를 개원이라 칭했고 이때부터 현종의 치세를 개원지치 혹은 개원성세라고 합니다.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였죠. 당현종 치세의 국정을 이끌어가던 재상들이 하나같이 뛰어나고 유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당현종은 관료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승려 등 사찰계의 정교 유착을 극도로 억제시켰으며 사회복지 정책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업도 매우 발달하였고 과거 수양제 때 만들어 놓은 대운하를 통해서 물자가 전국적으로 유통됩니다. 이슬람과 서역의 상인들이 비단길을 통해 활발하게 당나라로 진출했고 해상 무역을 관장하기 위해 당나라 정부에서는 시박사라는 무역 관장기구도 설치하였죠. 덕분에 인구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국제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뉴욕 같은 곳이었죠. 외국인들도 활발하게 당나라에 진출했고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비롯해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이 형성되어 한국, 일본, 베트남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크게 융숭해지는데 당나라의 중국사의 대문인인 이백과 두보가 활동했던 시기도 이때입니다. 연호가 개원이던 713년에서 741년까지 약 30년을 개원지치라고 하며 유례없는 동아시아의 안정기였죠. 한반도에서는 한반도 중남부에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남북으로 공존하는 남북국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신라는 통일한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라는 사회로 통합되도록 여러 면에서 노력했죠. 처음으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단일한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겁니다. 왕실도 안정화되어 태종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국왕직을 세습하여 건전한 정치가 이루어졌죠. 무엇보다 문화적으로도 신라가 크게 발전하였는데 그 정점에 있던 시기가 35대 왕 경덕왕 지세 때였습니다.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 불국사 등이 만들어졌던 시기가 경덕왕 때죠. 옛 인도의 굽타 왕조에서 만들어진 불교 미술 중 하나인 석굴사원 양식이 5세기경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것이 8세기가 되면 신라로도 유입되어 신라가 만든 석굴사원이 바로 석굴암이랍니다. 발해는 초기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와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732년 발해 2대왕 무왕은 장문유 장군을 통해 수군을 이끌고 중국 산둥반도에 있던 무역항이자 당나라 수군기지였던 등주를 공격하도록 했으며 733년엔 무왕이 직접 친정에 나서서 만리장성 인근의 마도산 전투에서 당나라군을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2대왕 무왕이 발해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면 3대왕 문왕은 발해의 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무왕이 외정의 군주였다면 문왕은 내치의 군주였죠. 3대 문왕은 당나라와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맺으며 당나라로부터 다양한 정치 문화들을 수용하였습니다. 756년 문왕은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천도했습니다. 아울러 발해의 중앙관제를 전배하였으며 국립교육기관 주자감을 신설해 발해는 빠르게 문명화되었습니다. 발해는 당나라뿐 아니라 신라,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였죠.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역사는 보통 수립되었던 왕조별로 시대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개의 왕조만이 이어졌던 일본의 고대사는 수도의 위치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죠. 701년 43대 덴노였던 겐메이 덴노 여왕 때 오늘날의 나라현에 새로운 궁궐 헤이조쿄를 건설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이 시기를 일본사에선 나라시대라고 합니다. 나라의 헤이조쿄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해서 건설한 바둑판식 계획도시였습니다. 일본도 당나라에는 견당사를, 신라에는 견신라사를, 발해에는 견발해사를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조공을 하면서도 선진문물을 적극 수용하였죠. 동아시아 각국은 저마다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도 했는데 일본에서도 민족주의 열풍이 일었습니다. 나라 시대부터 일본이란 국호를 공식화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의 역사를 총망라한 일본서기, 고사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기도 했죠. 한편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추정되는 고선지 장군을 통해 적극적인 서역 원정을 단행했습니다.
750년 고선지는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탈슈켄트까지 진출합니다. 고선지의 당나라군은 중앙아시아 더 깊숙하게 진출하기로 하는데 이때 맞닥뜨린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7세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탄생한 이슬람교는 중동 지역에 무섭게 퍼져나갔고 이슬람 군이 조직되어 사산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중동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7세기 중반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었고 수니파에서는 우마이야 가문 주도로 661년 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여 우마이야 왕조라는 아예 나라를 만들어버렸죠. 이슬람의 우마이야 왕조는 북아프리카까지 영토를 팽창하였으며 북아프리카에서 오늘날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유럽 본토로 침공을 감행한 것인데요.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는 유럽 게르만족의 분파인 서고트족이 세운 서고트 왕국이 있었습니다. 711년 과달레테 전투에서 이슬람군의 대승으로 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장악하였고 훗날 15세기 레콘키스타의 완료로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되기 전까지는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었죠. 732년 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럽 대륙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피레네 산맥을 넘기로 합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 프랑스인데요. 그곳엔 게르만족 분파 중 프랑크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이 있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게르만족의 분파들이 세운 국가들 중에선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732년 프랑크 왕국의 궁제 까를로스 마르텔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럽 내륙으로 진출하려던 이슬람군을 투르프아티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우마이야 왕조의 팽창에 제동을 걸었죠. 아울러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투에서도 우마이야 왕조는 연전 연패하며 우마이야 왕조의 권위가 실추되어 버립니다. 이 틈을 타 이슬람 시아파에서 세력을 확대해 반란에 성공,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서기 750년 이슬람 시아파 세력은 현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은 아바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후 아바스 왕조는 중앙아시아로 세력을 팽창했는데 이때 서역 원정에 나서서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중앙아시아로 세력을 팽창하던 고선지의 당나라군과 맞닥뜨렸던 거죠. 751년 고선지의 당나라군과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는 현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 국경지대에 있는 탈라스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는 불교 중심의 동양과 이슬람교의 전투라고 볼 수 있는데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가 승리합니다. 탈라스 전투의 승리로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전체에 퍼지게 되죠. 탈라스 전투는 동서교류사의 또 하나 역사적 의의가 남다른 전투 중 하나였는데요.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군이 데려간 당나라 포로들 중에 제지 기술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이 이슬람 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 전투 이후 중앙아시아를 장악했기에 기존의 실크로드까지 장악하여 무역에도 왕성히 종사하며 많은 부를 불어들였고 해상 무역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은 극동아시아 끝자락의 한반도에도 진출해 통일신라의 울산항으로 들어와 신라와도 교류했죠. 한편 아바스 왕조가 무너뜨렸던 우마이야 왕조의 잔당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로 도주해 756년 그곳에서 우마이야 왕조를 재건국합니다. 이 왕조를 후우마이야 왕조라고 한답니다. 유럽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중부 지역을 주름잡고 있던 프랑크 왕국은 지난 투르푸아티의 전투로 이슬람의 유럽 진출을 막으며 마치 프랑크 왕국이 크리스트교의 서방 세계를 수호하는 국가처럼 되었습니다. 기존 프랑크 왕국의 왕실은 메로빙거 왕조였는데요. 751년 투르푸아티의 전투의 영웅 궁제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피핀 3세를 즉위하면서 까롤링거 왕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는 게르만족의 일파 중 랑고바르드족이 세운 랑고바르드 왕국이 이탈리아 반도 거의 전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로마의 교황 스테파노 2세는 프랑크 왕국의 피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핀 3세는 프랑크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반도를 침공했습니다. 피핀 3세의 프랑크군은 교황의 호위를 자처하며 754년 이탈리아 중부 지역 일부를 교황이 직접 다스리는 교황령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로부터 20년 뒤 774년 랑고바르드 왕국은 결국 프랑크 왕국에게 멸망됐고 이후 이탈리아에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는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몽골에서는 그가 몽골 초원을 주름잡던 돌궐 제2제국이 745년 같은 투르크 계열 유목민족이었던 위구르족에게 멸망당하고 몽골 초원은 위구르 제국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 동남부 윈난성에서는 소수민족이었던 이족과 백족이 738년 남조국을 건국했습니다. 다시 동아시아로 돌아오면 8세기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안정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개원 지치를 통해 태평성대를 이룬 당나라였지만 당현종이 742년 연호를 첨부로 바꾼 이래 당나라는 빠르게 쇠퇴합니다. 그 명민한 군주로서의 모습은 어디 가고 양귀비에게 빠져 정사를 멀리하였죠. 그리고 양귀비의 오빠 양국충이 권력을 잡고 당나라의 정치를 농단했습니다. 양국충 양귀비의 불만이 컸던 하동 지역의 군사지휘관인 하동절도사 안녹산이 부하 사사명과 함께 755년 안녹산 사사명의 난, 일명 안사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당현종은 양국충과 양귀비를 모두 죽였지만 반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현종의 아들 당숙종이 반란 진압 책임을 맡았지만 당나라군의 힘만으로는 안녹산의 반란군을 막아내지 못했죠. 반란은 거의 10년이나 이어졌고 당숙종은 위구르 제국군을 용병으로 데려오며 763년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반란은 어찌어찌 진압이 됐지만 당나라는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죠. 한국의 신라도 혼란기로 접어들었습니다. 780년 태종 무열왕의 마지막 직계 후손이었던 신라 36대왕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상대든 김양상에게 피살되고 맙니다. 이후 신라국왕은 왕실 반계들이 마구잡이로 왕으로 등극하는 신라 하대가 펼쳐지죠. 왕권은 약해지고 상대 등을 대표로 하는 진골 귀족들의 힘이 강력해지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곳곳에선 반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지니 각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흥기하기도 했죠. 일본의 경우도 당나라와 신라가 이토록 혼란스러워지니 굳이 그간 교류했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794년 수도를 나라에서 해이안으로 천도하며 폐쇄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8세기에 일어난 역사였으며 다음번엔 9세기의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